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차세대 컴퓨팅 소자로 알려져 있는 뉴런핏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안상태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인트로덕션 말씀드리고 현재 뉴런핏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아키텍처와 디바이스 관점에 나누어서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실제 뉴런핏 컴퓨팅 구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정보를 저장하는 시냅스, 또 다른 하나는 그 시냅스가 갖고 있는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뉴런의 기능을 하드웨어로 모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뉴런과 시냅스 소자를 모사했는지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런핏 컴퓨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의 데이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약 1분당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자기 전에 유튜브 한 편을 보고 자듯이 전 세계 작년 한 해 동안 약 1분당 500회에 해당되는 동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인스타도 많이 하듯이 1분당 34만 개의 인스타 스토리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작년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 역시 줌을 통해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어떠한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2000년도까지 그 데이터들을 쭉 다 모아보면 약 1제타바이트 정도라고 합니다. 1제타바이트라고 하면 테라바이트, 10의 12승을 나타내는 테라바이트의 10의 9승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2010년 한 해 동안 2제타바이트만큼이 발생되고 2020년에는 거의 20배가 넘는 47제타바이트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 데이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모리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단순히 어떠한 데이터를 어느 공간에 저장하는 걸 넘어서 그곳에서 뭔가 가치 있는 걸 뽑아내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오른쪽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일 겁니다. 이미 미국에선 테슬라를 통해서 사람이 손을 놓고 있어도 자유롭게 운전을 하고 있고 아까 똑같은 동영상 이미지가 나왔지만 이렇게 자동차에 달려있는 수많은 외부 센서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사람인지 혹은 움직이는 물체가 신호등인지 그 신호등이 빨간색을 띠고 있는지 그럼 내가 갈 수 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빠르게 처리해야지 안전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과거처럼 어떤 프로세스 센트릭 컴퓨팅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받아서 얘네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적혀져 있는 것처럼 어떤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 시스템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이 많은 데이터들을 저전력으로 처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는지를 유념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을 하드웨어로 모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적혀 있듯이 뉴런모픽이라고 하는 거는 뉴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nervous system, 신경계를 말하는 거고 몰픽이라고 하는 건 영어 자체 그대로 어떤 걸 모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기능을 모사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인간의 브레인 스트럭처에서는 뉴런에서 어떤 신호들이 만들어지고 전달됩니다. 그럼 기존에 전달되는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호 전달 방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게 그 전달된 신호가 한 방향으로 가지만 그 끝에서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 병렬 처리로 여러 가지 가닥으로 퍼져지게 됩니다. 기존의 시퀀셜 프로세싱과 다르게 어떤 패러런 방식이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연산, 고도의 기능을 보여주지만 우리 뇌에서 소모하는 파워 소모가 20W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모티베이션 때문에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뉴런의 기능을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목표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능들을 좀 더 알고리즘적으로 표현하면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신호를 전달하는 어떤 뉴런 시스템이 동그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개의 뉴런들이 사이에 어떤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시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라인에 해당되는 게 시냅틱 웨이트라고 뭐 W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어려운 말 사용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어떤 메모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뉴럴 네트워크의 동작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외부에서 어떤 인풋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인풋을 받아서 뉴런에서 이 신호를 갖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들고 다음 뉴런으로 도달합니다. 이 다음 뉴런에서 어떤 동작이 발생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X라는 뉴런에서 발생한 신호가 W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들고 다음 뉴런으로 도착합니다. 근데 뉴럴픽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의 정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정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이 뉴런에서 살펴보면 X라는 신호가 W를 갖고 온 게 고배 형태로 도달하고 추가로 X2라고 하는 신호가 W2라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뉴런에서는 도달한 정보들의 합을 연산하는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플러스 뉴런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이렇게 더해진 합들이 어떤 특정 값 이상이 되면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액티베이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더하기, 액티베이션, 이 두 가지를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저희 뉴럴픽 기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뉴럴 네트워크를 좀 더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학부 때 계속 배우던 인풋이라고 하는 어떤 신호들의 벡터와 데이터들이 이렇게 행렬로 연결되어 있는 매트릭스의 연산입니다. 단순 곱과 더하기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는 좋은 디바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CPU 말고 이런 병렬 처리에 유리한 GPU 프로세서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GPU 프로세서를 갖고 여기 대표적인 뉴럴픽의 예시라고 알려져 있는 핸드 트래킹과 같은 패턴 레코니션 시스템이 구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보자기를 내거나 V를 하거나 스파이더맨을 하거나 할 때 이 모습이 손동작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현된 이런 패턴 레코니션 시스템의 워크로드를 분석해 보면 이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이 연산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35%밖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산된 결과를 우린 분명 어딘가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GPU에서 연산된 결과가 D램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 트랜스퍼 과정에서 연산에선 35%밖에 소모되지 않지만 데이터 트랜스퍼에서 50%가 넘는 파워 소모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 소모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아키텍처 역시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입력 라인과 출력 라인이 서로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이에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놓여져 있는 크로스 포인트 혹은 크로스 바 어레이 아키텍처를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능을 살펴보면 입력에 해당되는 어떤 입력 시그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신호가 들어오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갖고 출력 라인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뉴럴픽에서는 하나의 정보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두 번째 입력 라인에 해당되는 신호가 들어오면서 두 번째 정보를 갖고 같은 출력 라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출력 라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입력 신호가 들고 온 정보 하나, 두 번째 신호가 들고 온 정보 하나, 두 가지의 정보가 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GPU라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된 결과를 D램에 저장하는 이런 데이터 트랜스퍼 과정 없이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연산이 수행됩니다. 우린 단순히 신호만 주게 되면 아웃풋에서 어떤 연산이 수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데이터 트랜스퍼 과정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메모리가 저장된 공간에서 연산이 일어난다고 하여 프로세싱 인 메모리, 한국에서는 주로 프로세싱이라고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컴퓨팅 인 메모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는 곳에서 연산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 같은 의미니까 혼동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인 메모리 컴퓨팅이라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로 아까 같은 데이터 트랜스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키텍처 완성됐다 생각하고 그 다음 필요한 건 이런 아키텍처에 적합한 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찾는 겁니다. 그 디바이스 역시도 우린 이미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전자공학부에서 가장 친숙한 트랜지스터가 6개 혹은 8개로 구성된 SRAM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크로스 커플된 인버터를 연결하여 이제 SRAM을 구성하면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 SRAM의 경우에는 현재 양산 제품은 5나노미터까지 가고 있고 현재 뉴럴픽으로 검증된 기술은
7나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SRAM 자체에 하나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는 굉장히 스케일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RAM 그 자체가 트랜지스터를 6개, 8개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디바이스가 차지하고 있는 셀 에어리어가 굉장히 큽니다. 동시에 기존의 2D 플래너 스트럭처에서는 스케일링이 되면 될수록 면적이 작아진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2나노 이후로 핀팻 테크놀로지를 가면 갈수록 이제 스케일링에 대한 장점들이 점차 그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셀 사이즈가 작아져서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지만 SRAM 그 자체는 볼라타일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항상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디바이스가 많다 보면 많은 양을 통해서 얘로 흐르는 누설 전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 누설 전류 양으로 계속 파워 소모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뉴런핏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원하는 건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건데 기존의 SRAM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 파워 소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럼 새로운 차세대 메모리 소자 기술로 이런 시냅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스위칭 메커니즘, 물리적인 원리를 통해서 다양한 메모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 내 디펙트 혹은 아이온들이 국부적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전면적으로 움직여서 메모리 특성이 나타나는 저항 변화 메모리, RM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이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재료의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변화로 아모르퍼스와 크리스탈의 변화로 저항 차이가 나타나는 PCM이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런 이온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 내부에 갖고 있는 어떤 다이폴 무브먼트를 갖고 이용하는 페로일렉트릭 디바이스도 존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온과 다이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의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 아이온의 컨셉을 그대로 이용해서 수직적으로 리튬과 같은 모바일 아이온들이 수직적으로 움직이고 기존의 트랜지스터와 같은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이 수평적인 채널 컨덕턴스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는 ECRAM 디바이스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10나노 이하에서도 메모리 동작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저항 변화 메모리를 선택해서 시냅스 동작을 구현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나노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아서 기존 트랜지스터 위에 드레인 사이드에 CMOS 컴패터블한 어떤 프로세스와 스트럭처를 갖고 RLM 소자를 제작을 한 결과입니다. 파렌치 웨이퍼 레벨로 하프니 옥사이드 기반의 디바이스를 제작한 결과 모습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이때 처음에 하프니 옥사이드 자체 내에는 디펙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하프니 옥사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니셜 커런트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소자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하프니 옥사이드 내부에 빨간색과 같은 디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전압을 인가하면 이 디펙들이 서로 모여서 어떠한 패스를 만듭니다. 그럼 이 패스가 만들어진 그 순간 일렉트론들이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포밍 프로세스가 나타나고 길이 한번 만들어지면 전압의 폴라리티, 포지티브를 가하거나 네거티브를 가해서 연결된 이 패스를 계속 유지시키거나 끊어줌으로써 어떤 하나의 전압 상태에서 전류가 낮고 혹은 높은 이런 두 가지 메모리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를 이용해서 현재 역시도 DRAM과 낸드 플래시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모리 후보군으로 잘 사용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뉴런핏 기술에서는 0과 1, 두 가지 바이너리 혹은 디지털 스테이트 외에도 아날로그한 여러 개의 상태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바로 동작 원리에 있습니다. 우리 메모리 응용에서는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사진, 핸드폰에 강아지를 찍으면 그 강아지 사진이 잘 유지되길 바랍니다. 즉 메모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저장한 강아지 사진이 A라고 한다면 이 신호를 인가해서 이 A 정보만 잘 읽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뉴런핏 컴퓨팅 기술에서는 하나의 정보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듯 입력 신호가 하나의 라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A라는 정보 하나가 아닙니다. 전체 입력하고 출력 라인을 한번 파서 A라는 정보, B라는 정보, C, D, E가 합쳐진 어떤 로지컬한 펑션의 값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뭔가를 인식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입력에 따라서 여기 입력되는 시그널의 종류, 크기 다 다를 겁니다.
그럼 그에 맞게 첫 번째 컬럼이 가장 높은 값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걸 강아지라고 인식하자라고 디파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제일 크면 고양이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입력 신호가 왔을 때 첫 번째가 가장 크냐, 두 번째가 가장 크냐로 우리는 이 물체는 뭐다라고 인식을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이, 시냅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이 0과 1, 두 개인 것보다 아날로그한 상태를 갖게 되면 더 레졸루션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더 미세한 어떤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런픽 컴퓨팅에서는 여러 개 멀티레벨을 갖는 디바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멀티레벨을 갖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동작 원리라고 말씀드렸던 어떤 디펙트를 모여서 만드는 이 패스를 전압을 더 인가해서 두껍게 만들면 가능합니다. 점차 두껍게 만들면 처음에 커런트가 100나노암페어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점차 증가합니다. 점차 증가해서 여러 개의 상태로 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성된 디펙트를 점차 많이 끊어주게 되면 이 패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전류가 낮은 상태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아날로그 상태를 얻게 되면 뭔가를 인식하는 인퍼런스, 뭔가 추론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뭔가 인식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뭔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 러닝과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런 상태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들어 오는 이 상태가 인가하는 어떤 펄스 시그널에 따라서 한 번 주면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주면 두 번 올라가는 상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볼테이지를 가하면 한 번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두 번 내려가는 상황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가한 그 횟수에 따라서 상태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전압의 크기를 매번 변경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이유들이 어디서 그 문제를 초래하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시냅스가 저장되어 있는 이 공간만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뉴런픽 시스템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 외에 얘를 구동시키기 위한 어떤 드라이빙 서킷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펄스의 크기, 전압의 크기, 위스, 그런 걸 계속 바꿔줘야 한다면 이런 서킷들이 계속 컴플렉시티도 높아지고 얘네 오버헤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로 얘네가 바뀐다고 해도 이제 그걸 그대로 이용하다 보면 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 시냅스를 동작시키기 위한 파워 소모가 약 40% 정도 증가합니다. 동시에 레이턴시 역시도 약 14% 정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소재를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 파워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개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파워가 약 40% 정도 더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디펙트들이 아까 펄스의 크기가 동일하고 외부에서 회로에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 개의 스테이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머티리얼적으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펙트들이 점차 위쪽 방향으로 커지는 게 좋은 건지 혹은 그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넓이 쪽으로 이런 그 수평적으로 커지는 게 좋은지 같은 걸 연구를 해서 어떤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추가로 가이드라인 제시한 걸 넘어서 실제 그런 환경으로 디펙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스택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결과를 얻어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하나의 예로 기존의 하프니 옥사이드만 사용하게 되면 여러 상태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비대칭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랬던 모습이 추가적인 하나의 예지만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어떤 디펙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해서 기존의 0부터 9까지의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시스템에 이 디바이스를 이용할 때는 인식률이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도 만들어져 있고 그 스테이트가 우리가 인가한 동일한 펄스를 인가했을 때 증가하고 감소를 잘 했기 때문에 이 숫자 패턴이 약 90% 정도 좋은 인식률을 갖고 정확도를 갖고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실 것 같은데 상태가 변하는데 굉장히 유니폼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올라갑니다. 이 이유는 결국 우린 디펙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디펙트를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고 딱 이 사이즈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더 두껍게도 형성되고 그러한 이유로 매번 이런 산포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건 구조를 아예 바꿔서 시냅스에 맞는 그에 적합한 디바이스를 디자인하자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아이디어는
이제 리튬 아이온이 움직이는 그 배터리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리튬 아이온을 수직 방향으로 공급하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 게이트 볼테이지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많이 오면 소스 드레인 사이에 컨덕턴스가 좀 더 커질 수 있고 리튬 아이온을 빼주게 되면 여기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거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미국 샌디아 레셔널 랩에서 2017년에 나온 아이디어지만 문제가 존재합니다. 리튬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티그레이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연구팀이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적합한 어떤 아이온들을 이용시켜갖고 디바이스를 만들자는 것에 있어갖고 카파 같은 모바일 아이온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두 가지 디바이스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실제 이런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정말 기존 대비 좋은지를 항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겟은 SRAM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SRAM 대비 얼마만큼 좋은지를 항상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불행하게도 현재 차세대 메모리 기술은 현재 22나노 테크놀로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정도 더 된 그런 올드한 테크놀로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SRAM은 지금 5나노까지 가고 있고 3나노 이야기도 나오니까 엄청난 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는 어렵지만 이 7나노 테크놀로지랑 이 7나노 했던 SRAM을 다시 22나노까지 스케일링 업 해서 비교를 해보면 장점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디바이스는 6개, 8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어리어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지금 이 에어리어는 뭐 7나노 대비하면 굉장히 크지만 SRAM을 22나노까지 증가시키면 그것보다는 좋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근데 뭐 면적은 그렇다 쳐도 가장 중요한 거 파워는 어떠냐 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 보입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리키지 파워, 아까 말씀드렸듯 SRAM이 메모리 동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인가되는 그 파워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파워 소모가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결국 우리는 뭔가 연산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 연산이라는 걸 뭔가 계산을 계속 한다는 건데 그때 소모되는 파워 소모가 중요한데 그런 이피션시가 거의 한 3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넘어서 실제 하드웨어, 익스페리멘털 리졸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지만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이용하면 면적이 작아지는 효과도 있고 가장 큰 거 파워 소모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한다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시냅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런픽에서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 외에 그 저장된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뉴런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뉴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아까 시냅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입력 신호가 와서 그 신호가 저장된 정보를 갖고 출력 라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이 뉴런에 도달하게 돼서 얘가 어떤 입력이 왔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 그때 여기는 네모나게 간단하게 써져 있지만 이 뉴런의 구조는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크기가 큰 캐패시터도 하나 존재하고 여러 개의 시머스 서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보면 신호가 들어오면 먼저 캐패시터에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 누적된 정보가 어떤 특정 값 이상이 되면 이 회로를 통해서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그 시그널들이 뭐 스파이크가 뭐 신호가 한 번 나오는지 그러면 이 한 번 나온다는 것의 의미는 여기 도달하는 정보가 한 1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되는 전류가 나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더 많은 전류가 뉴런으로 도착하면 더 많은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우리는 입력이 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얘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뉴런이 이렇게 하나 있고 하나의 시냅스 컬럼으로 연결되면 가장 좋지만 이 그림과 같이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뉴런이 하나의 시냅스 컬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뉴런이 여러 개의 시냅스 컬럼과 쉐어링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크로스바 어레이 구조를 도입해서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시 시퀀셜 프로세싱이 진행됩니다. 그럼 결국 파워 소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디어는 이 복잡한 시머스 뉴런을 간단한 컴팩트 뉴런 디바이스로 구현해서 사용한다면 이제 이 컬럼과 같은 크기의 디바이스로 구현한다면 완전한 병렬 컴퓨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어떤 재료 내에서 이런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변화를 이용하면
오프 상태가 굉장히 저항이 큰 상태가 어느 특정 전압에서 급격하게 저항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치 트랜지스터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전압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 해서 트레스홀드 스위치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디바이스는 메모리가 아닙니다. 우리 트랜지스터 배우듯이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압을 제거하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디바이스로 어떻게 뉴런의 기능을 모사했는지 살펴보면 오프와 온 상태의 저항이 달라지는 이 디바이스에 오프와 온 중간 상태의 저항값을 갖는 익스터널 레지스터를 연결한 채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럼 처음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곳에 저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쪽에 모두 인가가 됩니다. 그럼 이 디바이스는 턴온이 돼서 R온으로 변하게 될 거고 저항이 낮아지는 그 순간 이제 인가된 전압은 위에 파란색의 익스터널 레지스터로 전달됩니다. 근데 이 디바이스의 경우는 메모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압을 제거한 그 순간 다시 오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인가된 전압이 다시 아래쪽으로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엘리먼트 사이의 노드에서 이 볼테이지를 모니터링 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볼테이지의 오실레이션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레이션을 갖고 이제 오실레이션이 나타나는 걸 실제 실험 결과로도 확인을 하고 아까와 같이 펄스를 인가해서 실제 측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프리퀀시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프리퀀시가 연결된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왼쪽의 그림에는 저항이 낮은 경우에 이제 프리퀀시가 굉장히 빠른 걸 나타내고 있고 연결된 저항이 점차 커지면 프리퀀시가 굉장히 느려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뉴런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시냅스가 정보를 다 더해서 나오는 커런트, 저항의 역수와도 동일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같은 CMOS 뉴런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런 컴팩트한 디바이스를 갖고 이 프리퀀시를 체크한다면 시냅스에서 계산된 정보가 1마이크론인지 1mA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하고자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자그마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개발한 이제 저항 변화 메모리 시냅스에 한 가지의 뉴런 소자를 연결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동작 방법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인풋 신호가 하나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 신호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 하나를 갖고 뉴런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뉴런으로 도달해서 하나의 정보만 왔기 때문에 이때의 오실레이션의 프리퀀시는 약 110kHz가 나타납니다. 이 상황에서 인풋 신호가 하나 더 들어오면 총 2개의 정보가 뉴런으로 도달할 겁니다. 그럼 2개가 왔기 때문에 이제 프리퀀시가 310kHz로 더 빨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프리퀀시만 체크하면 입력이 몇 개 왔는지 어느 입력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식을 하는 그 펑션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고 가장 큰 장점, 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서머리는 글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신소자 기반을 갖고 뉴런과 시냅스 소자를 구현하는 데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현재 반도체 업계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제외한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질들을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역시도 여기 기존에 다뤄보지 않았던 실리콘 외에 하프늄 업사이드를 갖고 시냅스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특성, 정보를 처리하는 뉴런의 기능을 위해서는 비슷하지만 좀 옆에 있는 이 MB라는 원자를 갖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적합한 소재를 찾고 저희 전작가니까 그 소재에서 나타나는 일렉트리컬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 작년에 와서 저희와 같이 한 1년 반 동안 고생한 학부 연구생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